기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충 처리 제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사후에 어떻게 피드백을 어떻게 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고 법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중소기업에 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110대 정책 과제를 냈습니다. 그 안에 ESG 관련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이슈화됐던 원전입니다. 문 정권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폈죠. 다음 정권에서는 친원전 정책을 편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요. 즉, 녹색이 무엇이냐라고 표시하는 그 텍소노미에 원전을 넣어서 원전을 저탄소 에너지원, 녹색 에너지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인수위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신한울 3, 4억이의 건설을 조속하게 재개하고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외국으로 수출하고 또 한미 원전 동맹 강화, 미래의 원전 기술 확보, 연구 개발 집중 투자 등의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원전 신청 기한을 이제 수명 완료 시점 이제 2에서 5년 전에서 5에서 10년으로 변경해서 수명을 늘려서 가동 중단 기간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원전과 방산, 경협 등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 부처에서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이것을 단체를 만들어서 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금융과 이제 민간 기업들 누가 들어갈지 그걸 잘 살펴봐야겠죠. 한미 원전 동맹 강화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요게 차기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갈 분야라고 하는데 원자력 분야에서 여기에 대한 한미 협력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또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기술 파이로 프로세싱 요게 사실 가장 좀 관건이죠. 요거를 핵 연료 남은 그런 핵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한미 공동 연구를 하고 이제 미국과 협의하겠다, 미국과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위해서 고준위 방패물 처분 관리 절차,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만들고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 산하의 전담 조직 시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요. 이건 아마 앞으로 계속 관심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환경단체 반응들이 좀 강력하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색 분류 체계 K택소노미에서 제외됐던 원전이 다시 포함되겠는데 원래는 이제 빠졌었죠. 네, 지난 10일 이제 문재인 정부가 K택소노미에 LNG는 포함을 시켰는데 원전은 제외했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LNG도 굉장한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제 LNG도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비용 부담이라든지 브릿지 연료, 전환 연료로서 탈탄소, 지금의 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갔는데 있어서 그걸 연결하는 브릿지 연료, 전환 연료로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환경단체 쪽에서는 탄소 배출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녹색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뺐다가 넣다가 하다가 결국 포함을 시켰는데 이제는 이제 원전은 그 당시에는 그냥 완전히 제외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유도 다소 좀 엄격한 기준들이 있지만 텍소노미에 완전히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한다는 NDC 중간 감축 목표는 준수를 하되 유상할당을 늘린다.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을 늘린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그 기존의 문정권이 발표했던 NDC는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해서 2023년 3월까지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제 오늘 9월에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이제 정량화한 평가겠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23년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가 적용되고 요거는 정부 예산이 기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다음에 이거를 예산 편성해서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탄소 무역 장벽, 예를 들어 CBAM, EU의 CBAM, 탄소 국경세라든지 미국에서도 관련해서 탄소 국경세를 마련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확대안을 검토합니다. 사실 이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한 곳에서 배출하지 않은 곳에 있는 그 배출권을 사들이는 그런 거래제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부가 원래 100% 무상 할당을 했었는데요. 돈을 받고 할당하는 그런 유상 할당안을 이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무상 할당을 좀 늘려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유상 할당으로 늘어난 수입을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로 구축을 해서 이제 기업에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에서 일단은 당장은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담 자체는 좀 늘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이제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5년, 17년 1기, 그 다음에 18년, 20년 2기, 그 다음에 21년에서 25년까지 3기 시장으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여기서 내용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제 분할이 되는 건데요. 기한별로 1기 때는 전량 무상으로 줬고, 그 다음에 2기 때는 유상할당 3%를 유상할당을 줬고, 3기에는 1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 4기 시장 어떻게 될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에너지 공급망 확보하기 위해 지금 에너지 문제, 러시아발 에너지 문제로 굉장히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소라든지 핵심 광물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 안보의 범위를 좀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 비축 자체를 이제 늘리고 수입국도 좀 새로운 곳에서, 기존에 수입하던 곳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이제 좀 수입을 해오고요. 민간 중심의 또 해외 자원 산업 생태계 지원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에너지 수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태양광, 풍력 산업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을 고도화하고 이제 고효율, 저소비용 에너지 수요 관리 혁신하고 청정수소 생산 공급 기반 마련해서 인프라 마련해서 수소 산업 육성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시장 문제도 계속 얘기가 되어 있죠. 망에 대한 이용료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아무래도 독점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전력 독점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최근에 얘기했던 어떤 PPA, 제3자 이제 거래 이런 하는 시스템, 아몰퍼시픽이 했었죠. 최근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이런 지배구조 그리고 시장구조를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이제 설립해서 중립 그린도시 육성키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 또 운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소셜 텍소노미 신설, 그리고 지속가능성장위원회 신설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제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결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서 지속가능성장위원회라는 곳을 설치하고요. 또 중견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KESG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EU 공급망 실사법 대응 지원 사업이 신설됩니다. 지난해 발표된 이제 KESG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간 13곳에 3,000가지 이상 지표와 측정목을 분석해서 61개의 핵심 평가 지표를 설명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 논란이 많았죠. 기업 부담이다 이러면서. 기업들은 이미 이제 다양한 평가사들의 이런 지표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가가 여기에 또 다른 잣대를 들이밀면 이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기업마다 이제 적용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일률적으로요. 근데 그게 조금 반발이 크다 보니까 살짝 발을 빼서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산업부는 이제는 또 업종별 가이드라인, 이거는 뭐 SBTI든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나오는 어떤 뭐 GRI든 이런 부분들이 사스비든 업종별로 이렇게 가이드라인들을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요 업종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소셜 텍소노미, EU에서 나온 건데, 원래는 텍소노미라고 하면은 그린 텍소노미, 녹색 부문에 어떤 게 녹색인가를 이제 분류하는 텍소노미인데, EU에서 소셜 텍소노미도 나왔는데 생각보다 아무래도 이제 정량 지표라든지 환경 부문보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셜 텍소노미는 세계에 나와 있는 ILO 기준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준들을 중심으로 마련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명확하지 않고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이제 보고 소셜 텍소노미에 대한 초안 발표한 후에 논의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완성이 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르다는 평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중소중견기업들 ESG 어렵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컨설팅, 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 그리고 ESG 실사, 그리고 진단, 맞춤형 컨설팅 이것도 나옵니다. 이 실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대한 것인데 기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뭐 고충 처리 제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사후에 어떻게 피드백을 어떻게 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고 법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중소기업에 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2030년 녹색 산업 규모 30% 이상 확대, 그린 산업 올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7년에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인증 기준 강화하고요. 네, 인증 기준 강화하고요. 또 융합 클러스터 조성해서 기후테크 이런 바이오 5대 녹색 신산업 집중 육성하고 R&D 산업 실시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하고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 정의로운 전환 이게 전환 리스크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탈탄소 사회로 감으로써 드는 뭐 대량의 해직이라고 해야 될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가 도우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상생 전환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배출 산업 밀집한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 대상으로 한 지원 특히나 이 다배출 산업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이런 지원이 집중될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친환경차 구매 목표 상향 조정 신축 시설 전기차 충전 시설 이런 의무 강화되고요. 자율운행, 선박 기술, 무탄소 선박 핵심 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도입 시 성과의 30% 이제 해운 산업도 굉장히 글로벌 운송 사업에서 한 20% 정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에 쓴 기사 중에서도 친환경 온실가스 측정기, 선박에다가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뜨는 산업이고요. 도시망공 모빌리티 산업 이런 것들 육성이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순환경제 전환 촉진법 이거는 자원 재사용,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법이 2022년 제정되고요.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되고요.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이거 특히 애플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제품에 대해서 수리권을 보장하는 그런 법안이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오래 쓰기 하기 위한 겁니다. 대충 만들고 좀 내구도를 줄여가지고 아니면 수리를 하기 어렵게 해가지고 버리고 새 제품을 사게 이렇게 했던 기존의 관행들을 이걸 통해서 오래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환경 폐기물이 줄어들고 그리고 선별시설 광학 선별기 설치를 하고요. 자원을 선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센서를 달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딱딱딱 나눌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거를 26년간 62%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일회용품 배출 반환 편의 높이기 위해서 정류장, 지하철, 여기에 일회용 컵 무인 회수기 설치한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 이미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곳에 또 앞으로 이제 개인 카페라든지 이런 데 시범적으로 기업들이 일회용 컵 무인 회수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컵이 많이 사용되는 카페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같이 사람들이 이동량이 많은 곳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이제 재생 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재질 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열분해서 원료로 활용하고 이제 페페트 플라스틱 재생 원료로 사용을 의무한다고 합니다. 요거 열분해해서 연료로 활용하고 공공 열분해 시설 10곳까지 확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활용 업체들이 이 부분도 되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연료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들이 좀 많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규제를 풀지 적용 부분을 어떻게 확대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바이오 분뇨, 음식물 쓰레기, 슬러진 통합해서 바이오가스 생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미세먼지 저감 이런 초미세먼지 저감 통해서 발전 비중을 27년 40%대로 낮추겠다라고 합니다.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행, 그리고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까지 넓혀서 오염물질 많이 나오는 차는 못 다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고, 대기관리 번역,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50% 이상 줄여가지고 이제 공기 오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사실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ESG 관련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공약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런 만큼 아마 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논의에 나왔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